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110회 정책 지식 포럼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속 가능 금융과 환경 정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발표는 한 30분 넘지 않도록 발표를 해주시고 두 분 토론 듣고 나서 플로어에 또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석이라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해서 박승혜 교수님 모시고 좋은 회의들 많이 했었는데요. 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속가능 금융과 환경 정책이라는 부분인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이건 ESG 뭐 이거로 그냥 다 퉁쳐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그것조차도 단순하진 않지만 기업의 ESG 성과를 측정을 해서 지표로 그걸 가지고 기업의 레이팅을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일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환경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정책과 지속 가능 금융 그리고 그 인터랙션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이제 직관만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이제 환경 정책은 기업 배출자라고 해도 되는데, 편의상 오늘의 핵심 주요 주제가 이제 기업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이제 배출자라고 정의를 하면 기업의 행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가격 이론이나 이제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생활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배출자의 배출 행위 혹은 기업의 행태를 조절을 하는 그 제반 정책적인 그 개입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 정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환경 정책의 이제 핵심 내용이 전제가 뭐냐면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기업은 오염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을 하면 기업이 어떻게 오염을 줄일 거냐, 그리고 그게 여안의 그 리얼월드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정책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며 분배적으로 적당하냐, 이 논의가 이 환경 정책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논의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오늘 지속 가능 금융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금융이 등장을 해서 금융이 기업의 행태에 따라서 금융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기업이 정부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염을 조절하거나 환경 성과를 조절을 해야 되는 유인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환경부가 우리는 더 이상 환경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도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을 조절해야 되는 이 유인에 직면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국내에서 오염을 조절하지 않더라, 환경 규제가 없어져도 해외 시장의 규제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이제 EU 시장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OECD가 이제 1970년대부터 다국적 기업의 그 책임 경영,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이던스들이 있고, 유엔이 말하는 인권과 관련된 가이던스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금융이 기업의 이제 환경적 성과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환경 정책을 멈춘다 하더라도 기업은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유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 환경 정책은 사실은 이제 사회 생활을 극대화한다고 하는 사회 전체의
웰페어를 고려해서 굉장히 이제 잘 디자인된 정책적인 접근인데 사실 이제 지속가능 금융을 통해서 유인되는 기업의 환경 성과는 그렇게 디자인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속가능 금융을 통해서 유인을 하는 통해서 전달되는 기업에 전달되는 여러 가지 유인들이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디자인이 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세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처럼 지속가능 금융이 확대된다면 환경 정책은 당연히 그 방식과 정도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런 내용이고 이것과 관련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설명하는 방식은 가능한 한 국제적인 문서나 협약의 원문 그걸 같이 보자.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요는 앞쪽에 설명을 이걸 드려놓으면 뒤에 좀 얘기가 빨라질 것 같아서 좀 길게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개요는 환경 정책은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최적 오염 혹은 최적 배출 이런 개념들이 이론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이제 환경 정책의 경제 효율성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들어서서 기업의 이제 non-financial disclosure, 그러니까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되고 최근에 ES 정보 공개가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정보 공개를 하면서 정보 공개를 아무래도 하게 되니까 뭐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 성적을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non-financial disclosure가 등장을 하면서 기업의 환경 성과를 촉진을 하는 어떤 도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92년에 잘 아시다시피 리오 회의 때 UN Statement by Banks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걸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Financial Institution,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환경적 고려를 의사결정에 반영을 한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지속가능 금융이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가 벌써 92년. 마치 지속가능 금융이 최근 스토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UN이 금융기관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노력은 이미 92년 체계적으로 등장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금융의 역할과 환경 정책의 역할로 구분을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제 환경 정책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외부 효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피그마가 말하는 이제 피그비안 텍스를 부과를 하면 사회적인 사회 전체 외부 효과를 내부한 사회 전체의 경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Q스타 최적의 환경 최적의 경제 활동 수준이 결정이 되고 이 Q스타를 결정을 하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세금 수준을 저희가 이제 타우스타라고 흔히 말하는 근데 이게 이제 피그비안 텍스가 되겠습니다. 이 피그비안 텍스를 실제로 이제 텍스 형태로 부과할 수도 있고 그 텍스를 부과했을 때 결정되는 오염 배출량만큼을 배출권 형태로 배출할 수도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접 이행 형태의 이행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 상태를 기술 변화를 통해서 달성하기 위한 기술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 정책의 목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타우스타 수준을 내 경제적인 비용을 발생시켜서 민간 부분에요. Q스타를 달성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도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정책들은 사실은 이 그래프, 그러니까 Q스타와 Q스타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거는 비용을, 어떤 거는 수요를, 어떤 거는 기술을 조정을 해서 결국은 저 Q스타로 가져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실에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옵티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경제적인 비효율성들이 존재하고 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완전히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제 현실적인 이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세컨 베스트 세팅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면
정부가 이제 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더 세련되게 만드는 노력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정책 효과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분배적 형평성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환경 정책의 핵심은 요걸 잘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 정책 수단을 디자인을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걸 인포스하는 것을 이제 환경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ESG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기업의 정보 공개 부분이 최근에 기업이 환경 성과를 높이는 또 다른 유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등장을 어떻게 했냐면 62년에 이제 환경적인 뭐 잘 아시다시피 62년에 뭐 사일런트 스프링 이런 것 60년대가 이제 환경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셔널 인바이러먼트 팔러시 액트가 소위 말하는 네파가 이제 등장 70년대 69년에 통과가 돼서 70년부터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디스클로저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EU도 이제 70년대 자발적인 정보 공개에 관한 것들이 등장하고 EU는 특히 좀 달라진 게 86년에 체르노빌 사고가 있는 다음에 이 기업의 정보 공개, 환경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 공개 부분이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EU 같은 경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정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의 시작이 2014년에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가 통과된 게 이제 2014년입니다. 국제적인 맥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가 그 다국적 기업이 개도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투자 기업 활동을 환경이나 인권 측면에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디스클로저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80년대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CSR이 등장을 하면서 이 디스클로저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ESG 정보 공개라고 말하는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 저는 이제 정보 공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그 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공시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굉장히 자발적인 부분에서는 정보 공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1970년대부터 이런 정보 공개와 관련된 논의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던 거죠. 요게 지금 말하는 ESG로 연결되게 하는 이제 그 단초가 됐던 게 89년도에 엑슨발디즈 원유 유출입니다. 이게 50억 달러 배상 판결이 처음에 났다가 나중에 이제 5억 700만 달러로 감액이 됐는데 아무튼 이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 투자자들이 그 월스트리트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해서 사고 난 직후에 만든 게 이제 말데스 프린시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린시플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생명을 그 바이오스피어를 보호하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informing the public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야 되는 측면이 이제 나오는 거고 management commitment, audit and reports 이 부분이 이제 그 지속 governance나 디스클로저 관련된 부분들인 거죠.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그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라고 해서 이제 CRES라는 걸 프린시플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CRES가 UNEP과 같이 결합이 돼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CRES가 나중에 이제 그 텔러스 인스티튜트라고 그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제 보스턴에 있는 이제 그 두 기관이 이제 그 1997년에 만든 것이 소위 말하는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그 ESG 정보 공개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게 이제 본격적이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제 환경 보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관심을 끌게 되는데 그걸 이제 촉진시킨 것이 이제 94년에 UNEP가 만든 이제 Environmental Reporting Company Environmental Report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지속 가능 ESG 정보 공개를 이제 상위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에서
그 ESG에 따라서 이제 공개하는 방식이 있고 그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공개하는 방식이 있고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는 보고가 있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재무적 위험에 관심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관심이 있는 건 임팩트 머티리얼리티라고 하고 기업이 결국 어떤 재무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나를 관심 있게 되는 경우가 이제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그 ISSB 기준이라고도 부르고 IFRS SDS라고 부르고 국내에서 이제 KSSB 기준이라고 해서 국내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준이 이제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에 좀 가까이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97년에 만들어진 이것은 당연히 뭐 이 당시에는 임팩에도 관심이 있었을 테니까 임팩트 머티리얼리티, 임팩에 관심이 있는 중심으로 초점을 맞춘 이제 정보공개 기준이 이제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개별 분야별로도 이제 또 정보공개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 환경 전 분야에 대해서는 유네베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 CDP라든가 TCFD 요즘 이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이고 그 자연과 관련된 또 그 정보공개 기준도 있습니다. TNFD. 그러니까 요것들은 뭐냐면 기업이 정보공개를 할 때 예전에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이게 아니라 정보공개 그 디스클로저 리콰이어먼트나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보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태 현 상황에서 이제 정보공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요걸 아시면 이제 그 동안에 이 타임라인들이나 그 과거의 이제 히스토리들이 이제 눈에 보이실 텐데요. 요게 이제 GRI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까지 오는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앞서서 설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IFRS SDS 이게 뭐냐면 IFRS 재무 공시 기준을 만드는 데에서 Sustainable Disclosure Standard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그러니까 이건 왜 또 IFRS는 이걸 관심을 갖냐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위험이 기업의 파이낸셜 리스크에 영향을 주니까 그걸 서로 연계시켜 가지고 기업이 어떤 파이낸셜 리스크가 있으면 그게 기업의 재무적 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연계될 수 있는 연계된 보고 기준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작년에 이제 그 최종안이 발표가 돼서 국내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SRS는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입니다.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요 앞에 거하고 이제 서로 인터오퍼러블하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작용 상호 호환될 수 있게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작년에 TNFD 자연에 관련된 정보 공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EU의 그린 본드 프린시플, 그린 본드 스탠다드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지금 정보 공개 부분이 어떤 기준, 국제적인 기준, 특히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보 공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국내 국제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시가 유럽이 이제 공시를 빨리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시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상태는 이제 한 26년부터 빠르면, 근데 26년 이후로 여기 이제 잘못 알려져서 26년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26년 이후로 결정된 것으로 금융위에서 뭐 나와 계시니까 또 자세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공시 의무화는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는 요 IFRS SDS를 번역한 KSSB 초안이 리뷰가 끝났고 이제 그 최종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ESG 레이팅에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정보 공개를 하면 그걸 이제 ESG의 세 주제로 모아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우리가 또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평가 방법론 같은 것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럼 좀 적어도 평가 방법론이라도 좀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건 뭐 좀 부연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다 설명드리긴 좀.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리뷰가 된 공개 초안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금융은 이게 흔히 하시는 또 혼동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파이낸싱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금융 활동하고가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지속 가능 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거 파이낸싱을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재원 조달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슈가. 그리고 어떤 금융 기관이 금융 활동을, 투자자나 이제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 금융 부분이 자기네들이 하는 의사결정이 지속가능 발전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석탄 발전 이런 데다 돈 대주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지속가능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다르다는 것도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관되는 부분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뭐 SDG 때문에 2030년 목표들을 따지고 있는데,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SDG를 위한 투자를 하고 어느 금융기관은 SDG에 반하는 경제활동에 돈을 대면 이게 좀 황당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일부러 돈을 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적인 영향을 악화시키는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주는 거에 이제 금융이 돈을 대주게 되면 이게 서로 다른 게 되니까, 이 금융기관이 우리가 지속가능 금융에 네거티브한 임팩트, 적어도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주는 프로젝트에는 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속가능 금융 원칙을 세우면, 그게 장기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을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엔이 지속가능 금융을 촉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그런 모티베이션은 뭐냐?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금융기관이라기보다 이제 투자자들이 뭐 종교적인 이유나 윤리적인 이유로 뭐 무기나 뭐 그 알코올이나 뭐 술 만든다든가 이런 데 투자를, 왜냐하면 이제 그 종교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것 때문에 금융사 결정을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은 좀 위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요즘은 왜 지속 가능성을 고민을 하냐면, 이 기업에 돈을 대줬는데 이 기업이 EU의 규제에 부딪혀서 이윤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프랙티스를 잘못해가지고 OECD 가이드라인 같은 걸 어겨서 레퓨테이션이 확 떨어져가지고 어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 지속 가능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의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면 그것도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금융기관이 리스크의 관점에서 이 기업의 이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기는 이제 위험.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sustainability related risks, financial risks, 이렇게 요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금융기관이 고려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ESG는, 사실 ESG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된 그 시점이 ESG 리스크스라는 거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금융기관이 이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는 쟤네들이 리스크다, 이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ESG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은 나는 이유는 좀 포기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이 제공되는 걸 원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임팩의 동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위험 동기에서의 지속가능 금융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미 92년에 뭐 91년부터 논의가 돼서 이제 92년에 유넵 그 은행 선언이 등장을 했고, 요게 95년 뭐 2003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가 요게 이제 그 요게 4년 2003년 4년 요때 그 UN 글로벌 컴팩하고
UNEP FI가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 뭐 백그라운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 밀레니엄 목표 발표가 되면서 뭔가 좀 더 지속 가능 발전에 여러 가지 그 재원이 좀 빠르게 조달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배경이 돼서 이게 등장을 했고 2001년에 그 에너지 기업이 굉장히 그 심각한 이 어카운팅 스캔들 그 분식 회계를 하게 됩니다. 2001년. 그래서 2001년, 2002년에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 이슈가 확 등장하게 되는데 이 2003년, 4년에 지속 가능 발전의 환경과 사회가 2001년에 등장한 이 어카운팅 스캔들 관련된 거버넌스 이슈하고 이제 묶여가지고 ES 그리고 거버넌스가 G, 그래서 기업들의 말씀드렸던 non-financial 퍼포먼스를 이제 ESG 매트릭으로 보기 시작하는 관점이 이제 2003년, 2004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6년에 UN 투자 원칙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ESG, 여기 보시면은 ESG issue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할 때 ESG issues를 고려하는 것을 투자의 재원칙으로 삼는다는 게 UN 투자 원칙입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 이제 이것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갖게 되죠. 국내에서는 2006년에 그 채택이 된 다음에 2009년이 이제 국민연금 시작을 해서 책임 투자 원칙을 고려하기 시작하고요. 꽤 빨리 등장을 해서 저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체계와 디스클로저 관련돼서는 제가 2009년부터 해서 2010년에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디스클로저를 그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국내 첫 비재무적 보고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상황, 현재 지속 가능 금융 상황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불을 붙인 거는 사실 이제 EU거든요, EU. 근데 EU는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2015년에 2030 의제가 채택이 되는데 2030 의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SDG입니다. 17개 고울하고 이제 169개 타겟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과 국가별로 SDG를 어떻게 자기네들의 정책이나 지속가능 발전에 반영할 건지를 이제 시키라고 하는 게 이제 2030 의제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즉각적으로 2016년에 이행을 하죠. EU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로피안 이니셔티브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EU 그린딜입니다. 그린 뉴딜하고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EU 그린딜은 EU가 SDG가 포함된 이 2030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 경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EU 투자 전략, EU 지속가능 금융과 관련된 전략들이 다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든 게 EU의 이건 이제 CSRD는 뭐냐면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014년에 난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2021년에 이제 이 CSRD로 더 강화돼서 제한이 돼서 채택 이후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텍소노미. 그러니까 금융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지속 가능한 거 안 한 거야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니까 EU 텍소노미를 지정을 만들었게 됐고 그 EU 텍소노미와 연계돼서 EU의 이제 그린 본드 스탠다드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정부 재정만으로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이 안 되니까 퍼블릭 파이낸스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프라이빗 섹터가 지속 가능 발전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재원을 조달을 한다는 게 지속 가능 금융의 이제 핵심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5년 이후에 이 G20가 달려들어서 2015년, 16년 계속 이제 어떻게 이 여러 나라에서 이 지속 가능 금융이 자리를 잡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017년에 제가 그 기재부 용역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속 가능 금융을 어떻게 주류할 건지 연구를 이제 국내에서도 2017년에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큰 관심을 못 받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셔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도 환경부에서 더 추가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속 가능 금융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이게 리뷰가 돌아오는데 이제 제가 이걸 리뷰를 했는데요. 올해 이제 들어온 거는 그 공정 전환과 관련된 것하고 말씀드렸던 이제 국제적인 디스클로저, 국제적인 그 정보 공개 기준을 국제화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그 의제를 이제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 금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올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U의 지속 가능 금융 디스클로저 디스클로저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래서 EU는 지속 가능 금융 기관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그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프린시플 PAI인데 제가 A가 뭔지 까먹었네요. 네, 요게 요게 이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인데요. 그 금융기관이 정보 공개를 하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인데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 중에서 이게 이제 EU는 전체적으로 이만큼을 공개하게 되고 맨데이터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 여기 맨데이터리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인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일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보 공개만 지금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이제 전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이제 벌어질 일들은 아마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런 정보 공개 압력에 좀 노출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 와 계신 이제 금융위에서 어떤 스케줄로 이걸 관리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게 이제 금융 부분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이제 중요한 또 이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 금융기관들도 좀 국내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지났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지속가능 금융과 환경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를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정부가 오염을 사회적으로 사회부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오염을 조절하기 위해서 타우스타라고 하는 최적 방식으로 정보 공개 규제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이 행태를 결정하는데 그때 지속가능 금융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최적 상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려고 이걸 왜 하냐면 이 이유는 이걸 이제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보고 있거든요. 기업의 행태 그리고 텍서노미 그리고 금융의 디스클로저 그리고 정보 공개 부분은 이제 다 같은 그 컨텍스트에서 놓고 보는데 지금 이 기업의 행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이 금융이나 정부가 이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정보 공개를 하도록 유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태를 바뀌도록 유인을 할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도출을 하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굉장히 심플한 모델인데요. 그냥 아주 정말 간단한 모델로 기업이 오염을 배출하는데 이 G가 이제 요소 사용량이 됩니다. G가 요소 사용이고 이제 E가 이미션인데 이 G가 이제 그린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사용해서 그린니스가 빵이면은 요소 사용한 100%가 다 이미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그린이면 퍼펙트하게 그린이면 이게 1이 되니까 얘가 사용을 해도 이미션이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 G가 그린니스를 결정을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최저 오염을 결정을 하고 최저 오염 상태에서 정부가 타우스타를 결정하는 오염 결정을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오염은 줄고 이유는 줄고 산출도 줄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속가능 금융이 등장을 하게 되면 지속가능 금융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하나는 이 기업의 그린니스가 높아지면 시장에서 환영을 받아서 시장의 디맨드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린니스 프리미엄 하나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금융 부분인데요. 지속가능 금융 부분인데 그린니스가 높아지는데 그린니스가 높은 게
금융기관이 설정한 벤치마크. 그러니까 벤치마크라는 개념은 뭐냐면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을 그린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기준이 되는 수준은 이제 벤치마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수준에 따라서 기업에 주는 그 자본 비용, 그러니까 이자율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자라고 해도 되는데 그 자본 비용을 결정을 하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 금융을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파이낸셜 섹터가 예전에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오염이 조절하면 정부가 등장을 해서 환경세를 가지고 조절을 했는데 이제 파이낸셜 섹터가 이 기업의 생산에서의 그 퍼포먼스를 환경적 퍼포먼스를 고려를 해서 금융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환경적인 의사결정, 기업의 이제 환경적인 최종적인 기업의 환경 성과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재밌는 거는 뭐 어떻게 저는 이제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색성이 우선 그린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환영받고 금융기관은 깎아주니까 굉장히 좋은 시장 컨디션에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적으로 덜 그린한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파라미터들의 인터랙션 같은 것들이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시장이 민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속 가능 금융이 금융기관이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 기업의 환경 성과에 민감하면 그 민감도가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 금융의 시장 영향 지속 가능 금융이 기업의 환경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제 민감해지고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터랙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경적 성과에 따라 가지고 더 페이버러블한 시장 조건에 이제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배추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뭐 데이터 집약도가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놓고 보시면 금융기관이 벤치마크를 결정을 해서 금융시장에서 그 그린한 기업들을 이제 차별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업종별로 굉장히 바이어스가 심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특정 기업, 특정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은 이 금융의 접근성이 좀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약도 G의 프락시를 이제 추정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스큐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 벤치마크를 세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을 그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벤치마크를 만약에 너무 낮게 결정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굉장히 지속하는 금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시장 조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너무 높게 주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더 하시한 시장 조건으로 이제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큐니스가 굉장히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걸 중소기업들만 가지고 있는 봤더니 중소기업들의 시장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가능 금융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정책적인 함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시장 사회우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 개입을 들어갔는데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정책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금융의 퍼포먼스 그리고 금융의 벤치마크 설정 그리고 그 벤치마크 설정 하에서의 기업의 퍼포먼스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환경 규제 당국이 환경 규제를 빨리 업데이트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 금융 쪽에서는 금융기관이 벤치마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환경 정책의 영향 혹은 기업의 환경 성과 개선 노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 설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환경 당국과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ESG 등급을 한 다음에 ESG 등급에서 여기는 A+, 트리플 A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트리플 A 등급이 여기 정도 된다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 금융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이전보다도 더 좋은 시장 금융시장 조건에 직면하게 그를 인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한 15년 전에 장하준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가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모신 이유는 제가 장하준 교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하준 교수님 오셔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감동을 하는지. 그래서 장하준 교수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마술이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안 듣는데 장하준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대원에서 환경 수업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모셔서 말씀을 쭉 하니까 전부 눈을 동글동글 뜨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외부 손님을 모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데이터 분석을 요즘은 잘 안 해요. 이제 이론만 많이 가르치는데 뒤쪽에 보니까 벤치마크의 중요성,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데 그것을 데이터로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걸 지금 데이터로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느낌이 크게 왔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현장을 다루고 계시는 우리 최치영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최치현 공정시장과장입니다. 먼저 금일 지속가능 금융과 환경정책에 관련해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속가능 금융 중에 이제 가장 논의가 진전돼 있는 이제 기후금융, 그리고 지속가능성 공시, 역시 여기에서도 기후공시 쪽이 가장 논의가 진전이 돼 있는데요. 관련한 정부와 금융위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탄소 공정전환이나 아니면 저탄소 설비 투자, 제품 제작, 기술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보, 기보, 사는, 기은, 수출입은행 5개 기관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420조 원은 그간 이제 직전 5개년 평균으로는 36조 원이 공급이 됐었는데요. 이제 420조 원까지 확대하면서 이제 매년 60조 원, 7년 동안 60조 원의 금액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67% 확대돼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재생 발전 설비 증설을 위한 소요 자금입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소요 자금이 약 160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6개 시중은행이 6개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이고요. 이제 한 개 정책은행이 산업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총 9조 원을 출자해서 미래에너지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선순위 대출 그리고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후기술 육성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은행권 죄송합니다. 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기후기술 분야에 9조 원 규모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과 5대 은행의 출자로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 펀드를 조성하고 그리고 혁신성장펀드와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해서 각각 5조 원과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이렇게 기후 관련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제공 관련해서 이제 기업이 정보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련된 게 이제 기후 공시 제도 그리고 기후 관련된 ESG 평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지속 가능성 관련된 평가 제도 그리고 지속 가능성 관련 인증 제도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 이제 정부가 좀 관심 있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공시 쪽을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공시 쪽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평가 쪽 관련해서는 아까 김호석 단장님께서도 말씀 살짝 주셨지만 뭐 평가기관 가이던스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쪽 관련해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데 아직 이제 정책적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공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는 회계 기준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제 공개 초안을 방향성은 이제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요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해서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가 약간 이제 서로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해서 ESG 공시 기준,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선택 공시, 정책 공시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주로 S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한 예시가 이제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공시의 의무화 여부나 시기 등을 의견 수렴한 다음에 이제 관계부처 기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제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위험이 이제 기업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제 스코프 1, 2에 대해서 1, 2보다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에게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측에서는 이제 스코프 3 그 기업 공급망 전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서는 이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용 가능성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에 거쳐 의견 수렴을 했고요.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제 공무원연금 등 29개 국내 투자자와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뭐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국부펀드하고 네덜란드 연기금 관리자 등 17개에 이르는 해외 투자자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 기후 공시는 필수이고 기후 외에 다른 지속 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코프 3 아까 말씀드렸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측정 및 보고가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만 투자자로서 이제 기업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정합성 차원에서 ISSB 기준 채택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111개 개별 기업이나 10개의 경제 산업 단체들은 이제 말씀드린 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기업 쪽에서도 약간 이제 기후 관련 사항을 의무 공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 기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은 이제 공시 대상 범위 관련해서 이제 해외 진출로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경우 관련 정보 자체가 획득이 어렵다. 그리고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일된 기준도 없고 주요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유예하거나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 수렴을 받고 저희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기업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개별 기업들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후 공시 우선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보다 명확한 지침이나 베스트 프랙티스와 같은 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례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와 기업들의 의견이 약간 다양하고 좀 갈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 중이고요. 이제 기업들이 건의했던 사항, 이제 공시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실무진 교육 등도 강화하는 방안을 이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호석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시행 시기 관련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신뢰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26년 이후라는 건 26년에 할 수도 있고 27년에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장 정도에서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시행을 빨리 할 경우에 이제 투자자 유용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주요국 상황과 좀 멀리 괴리돼 가지고 지나치게 빨리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이제 충분한 관계부처 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제 김우석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지속 가능 금융 공시와 지속 가능 금융 관리와 환경 규제와의 연계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시나 뭐 기후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공시나 금융지원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ESG 금융추진단 등을 통해서 뭐 기재부나 환경부나 이제 산업부까지 이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관련 정책들이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토론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병주입니다. 이 오늘 주제 제목 중에 제 전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속 가능, 금융, 환경 다 제 전공이 아닙니다. 정책만 전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늘 제 토론문은 토론이라기보다는 오늘 들은 강의와 같은 좋은 발표에 대해서 궁금함을 좀 외부적 시각에서 좀 여쭤보는 이런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김홍석 박사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이 슬라이드를 자세히 읽어봤지만 또 이게 슬라이드는 되게 컴팩트하고 오늘 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좀 사전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들었던 우문들을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한 환경 영향 등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거시적이다 보니까 개별 기업 혹은 개별 국가의 행태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냐, 이게 쉽게 실증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외부적인 관점에서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지속 가능에 관한 논의들이 이 실증적인 내용보다 좀 더 규범적인 당위적인 내용에 좀 논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방금 함께 보셨다시피 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실증 분석 내용보다도 그 앞부분에서 설명 주셨던 지속 가능 금융 전반에 걸친 좀 쭉 그 강의라고 할까요? 이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 금융 개념이 무엇일까가 저는 이 토론자로 왔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좀 고민이었는데 좀 전에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이건 수단이라는 거죠. 이 정부가 직접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기업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의 수단이다라고 제가 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강조해서 주셨던 게 이 지속 가능 금융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사람들이 혼용해서 이해하고 있더라. 하나는 이 재원 조달의 관점,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투자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금융,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뒤까지도 들으면서도 계속 저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건지 둘 다를 우리가 지속 가능 금융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쭉 훑어봐 주시면서 보면은 사회적 책임 투자와 지금 말하는 지속 가능 금융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점들까지 좀 같이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왜 이게 궁금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속 가능 땡땡을 말할 때는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부터 그것의 효과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도 보니까 이제 발표 자료 중에 또 좋은 제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좋았던 점이 이 개별 기업의 행태를 그들의 동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개별 기업들이 윤리적 관점에서 하는지 정말 위험 회피 관점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기별로 그러한 동기를 통해서 기업이 움직이는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은 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연구 분야에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뭐 위험 동기에 대한 모형은 환경이나 기후 관련 위험이 뭐 재무나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게 지금은 아까 발표에는 없었지만 이제 그 자료에는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환경 위험이 이 재무적 리스크로 가는 굉장히 많은 사실이 있는데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몇은 실증이 되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조금 가설적인 것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세 가지 동기가 상호 배타적인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발표에서는 이제 위험 회피를 중심으로 설명을 주셨지만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위험 회피뿐만 아니라 진짜 윤리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동기적 접근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럼 또 연결이 어디로 됐냐면 그럼 이게 지속 가능 금융의 주체가 누구지가 저는 계속 고민이 되고 궁금하더라고요. 그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가장 근원이 되는 1992년도 문헌에서 이렇게 얘기됩니다. Financial institutions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쭉 논의들을 보면 이게 단지 투자를 하는 뭐 금융 기관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금융 행태까지가 우리가 다 지속 가능 금융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지속 가능 금융의 범위가 아까 말한 대로 주체의 문제라든가 행태의 문제라든가 개념 그 자체의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더 이해하기가 용이해지고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이루어진다면 개별 기업들도 대응하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이 난 점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전 이 단어가 참 좋은데 제도적 정합성이라는 말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얘기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또 유엔 같은 국제 기구 차원에서도 또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심지어 우리나라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인 단위에서도 이 굉장히 많은 층위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각의 정책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대상들이 달라지는데 그럼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정합성 있게 맞아 떨어지느냐 혹은 충돌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책은 그럴 일이 많지 않지만 이런 큰 이슈일수록 제도들 간의 충돌이 가끔은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그냥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약간 오프 더 토픽일 수 있지만 간략하게. 뭐 최근에 제가 지도를 한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 제도가 2020년에 확대됐는데요. 그 전후에 또 어떤 지역은 그 제도를 도입했고 어떤 지역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도의 도입 전후에 그 도입 지역과 미도입 지역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가설이 뭡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제도 도입 이후에 뭔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020년 여기입니다. 그 전에 오염물질이 뚝뚝뚝 줄고 2020년부터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를 일저자로 쓴 이 연구자는 긴장을 하겠죠. 별이 안 떴으니까. 그런데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좀 더 밀어붙여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들여다봤어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항상 제도는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죠. 이제 예고가 되고 나니까 그 전에 이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그 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감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도적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묶여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보시면 총량제 도입 지역이 더 저감 속도가 떨어집니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같은 해에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도입됩니다. 총량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되고 기본 부과금도 도입되고 총량 관리 제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그런데 이것이 도입되고 면제되는 지역들이 제도들 간에 너무 복잡해서 어떤 지역들은 무허가 면제되고 어떤 지역은 다르게 면제돼서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기가 참 어려웠더라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 번째로 참 이런 큰 거시적인 걸 할 때는 지속 가능 금융 마찬가지지만 약간 그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의 종합성도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조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 금융 그다음에 환경 정책 중에 정책만 본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문까지 쓰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참 앉아 있는 사람이 그렇죠.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고 저희가 답변을 듣기 전에 플로어에서 한두 분만 질문을 받고 발표하신 우리 김호석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대학원의 유종현 교수입니다. 박사님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박사님 저는 요새 듣는 생각이 좀 정치적인 어떤 변화와 이런 미래 환경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데 좀 관심을 두고 있고 좀 밀접하게 보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아무래도 또 미국 정부 차기 행정부가 결정이 되었고 EU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규제 특히 어떤 넷제로와 관련된 속도 조절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얼마 전에 NPR 워킹 페이퍼 나온 곳에서도 보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이 부담을 져야 되는 금액을 그러니까 탄소세 이런 탄소 가격들 정책이죠. 봤더니 엄청나게 높다. 거의 자기 자본을 뛰어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또 앞으로 보면 더 강화될 여지가 크지만 사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 생각하는 이 속도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좀 이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분 더 받고 저희가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토픽이고 또 중요한 토픽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체계적으로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끼는 생각이 한 서너 가지인데 그냥 테마만 하나는 참 일종의 규제의 세계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캐치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시차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직접적이어서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겠다. 이게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참 금융위가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은 거의
에이전시 수준이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슈가 이슈이니만큼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어휴 저 매년 몇십 조씩 저거 하려면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다. 그게 두 번째 드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사실은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박 교수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되게 규범적인 얘기 중심이거나 일종의 데이터가 있어도 되게 좀 러프한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마 김 박사님도 아실 겁니다. 저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어설프다는 거. 그죠? 있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쓰는 거라서.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끝단에 대한 얘기를, 즉 환경에 대한 어떤 큰 피해 때문에 그 끝단에 대한 문제를 막 방어하다 보니까 결국은 앞단에서도 손을 봐야겠다 싶어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인풋이 들어가는 금융까지도 지금 손을 보게 되는 건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커즈얼리티와 같은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러프하니까 하면서도 불안하실 것 같고, 듣는 사람도 크게 거기에 쉽게 말하면 신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계속 이제 매니지해야 될 것 같은 거라서 이 분야는 정말로 머들링 뚜루를 해야겠다. 하지만 계속 지향하는 점은 같겠지만 치고받고 싸워가면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과장님 말씀 주신 내용들은 뭐 제 발표하고 이어져서 다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이 스컵3 배출량이 가지고 있는 그 숨은 의미라는 건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공급망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EU가 최근에 그 EU의 이제 DDD라고 그래서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그러니까 기업이 인권과 환경과 관련된 프랙티스를 그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해당 기업과 관련된 그 공급 체인,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슈까지도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콥 3의 숨은 의미도 사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망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 공급망을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공급망에서 안 좋은 환경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그 뭐 인도라든가 이런 개도국들이 결국은 차별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하는 공급망 실사라는 개념하고 이 그 스컵 3의 숨은 의미는 사실은 환경적 성과가 나쁜 개도국 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 예견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많은 그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 이미 이제 공급망 실사 때문에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국내에서도 빨리 대응하는 게 낫다. 이거는 뭐 버틴다고 해서 개선될 거나 지나가는 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나머지 의견은 뭐 너무 업데이트된 말씀을 해주셔서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병주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지속 가능성이 사실은 그냥 예전엔 좋은 말이었죠. 그냥 좋은 말이었는데 이게 구체적인 말이 되기 시작한 게 2015년에 2030 의제에서 타겟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2030년까지의 타임 바운드 타겟을 만들면서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국내 번역어로는 이제 세부 목표라고 부르는데, 이제 타겟에 대한 숫자적인 목표치들이 결정이 되면서 이게 규범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슈로 바꿔졌고, 결국 그것이 사실은 유엔이 의도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구체화시키자고 하는 개념들이. 그래서 아마도 이 지속가능 금융 쪽에서 최근에 등장하는 이 프레임워크들, 그러니까 뭐 보고 기준이나 채권 가이드라인이나 텍서넘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러한 구체적인 타겟들하고 연계돼서 그런 구체성들을 정하는데 그 도구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금융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하고의 개념은 사실은 제가 뭐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예를 들 제가 이제 쉽게 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자꾸 공부를 하다가 이제 PC방을 가는데 그 PC방을 못 가게 하는 게 이제 그 부모의 레귤레이션이라면, 만약에 PC방 주인이
성적표를 보고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PC방 출입을 금지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성적에 대한 디스클로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PC방을 가려면 적어도 성적을 좀 관리는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금융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금융 자금을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로 가질 수 있는 그 레버리지를 활용한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동기와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GTN이도 리스크 애널리시스, 금융 부분의 리스크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고요. 앞으로 뭐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하고 영향 중의 차이는 커머셜 뱅크들은 뱅크나 뭐 인슈런스 이런 데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왜냐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근데 연기금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사회적인 리스폰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의 측면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걸 자꾸 고려하는 이유가 뭐 적도 원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고려하는 이유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펀드 성격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제도의 정합성은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지는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들, 정보공개 표준이라든가 텍서노미라든가 이런 데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그다음에 유정현 교수님 주신 의견 중에 이게 좀 긴 의견이긴 한데, 이제 제가 이 관련해서는 지금 2050년까지의 넷제로고 지금 이 트랜지션에 있다는 거고, 그 트랜지션에 있는 여러 가지 트랜지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자는 게 이제 그 트랜지션 파이낸스의 또 목표이기도 한데, 결국은 기술하고 인프라가 그 트랜지션에 이제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산업구조 조정도 같이 따라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변화 온실가스 줄이는 거에 관한 관점은 이런 직접적인 어떤 뭐 단기적인 그 어프로치보다도 결국은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와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AI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스마트 교통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거와 인프라, 결국 그것이 교통 부분, 수송 부분, 전환 부분,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 미국의 영향은 상당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이 스케줄을 상당히 딜레이 시킬 가능성은 좀 있다고 저도 봅니다. 뭐 당장 뭐 파리 협정 탈퇴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로 봐서는 사실은 미국보다도 EU의 규제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탈퇴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좀 천천히 가도 되겠네라고 막연히 그렇게 또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현석 교수님 규제의 세계화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뭐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규제가 이런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국제적인 표준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환경 규제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이런 지속가능 금융 같은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을 해서 규제 스킴을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최 과장님 조금 부연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은행의 에이전시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사실 민간은행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420조 원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민간은행은 아니고 이제 정책금융기관 쪽에서 공급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환경이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규범적인 데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특히나 뭐 ESG와 관련된 것은 definitely 경제적인 관점이고요. 우리 이제 차기 원장님이신 금현섭 교수님께서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단어를 바꾸면 부족하다기보다는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저희가 2000년부터는 각 기업의 데이터들도 환경부에 다 모아져 있고 TMS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공급망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도 요새는 이제 그 우리 스캔해서 하는 QR 코드나 아니면 그
디지털 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기업의 개인 어떤 프라이빗한 정보로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것인가 의 문제에 아마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이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학계에서라도 같이 연구해 나가면서 모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김호석 박사님이 지금 주관하는 세미나가 12월 19일 날 다시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차기 원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행정대학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행정대학원이지만 환경이라는 문제는 행정대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 정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행정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서 발표해 주신 김호석 환경연구원 박사님, 김호석 박사님, 그리고 우리 최치현 과장님, 그리고 김병조 교수님, 참석해 주신 우리 유종현 교수님, 금연섭 소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